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키네 라디오 22년 10월 12일입니다. 네, 저희 데이터반은 모두가 다 공부가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키네 라디오에서 KBC 계열 모두 다 같이 공부했는데, 그래도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KBC 계열 10월 3일자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은 보면 마이너스 0.17로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주 지금 보시면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17로 빠졌고, 서울도 마이너스 0.15. 하락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확실히 외곽 노원구,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사실 외곽이 아닌데 맞죠? 센터 쪽인데 좀 많이 빠졌네요. 노원구가 제일 진하게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0.43. 저희 데이터반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어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빠졌는지 맛 좀 보셨죠? 그래서 이제 네. 나중에는 어떤 지역들이 빠졌는지를 저희가 또 상세하게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쭉쭉쭉쭉 옆으로 넘어가면,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이 많이 빠졌네요. 외곽 쪽이죠. 원래 쭉 안 빠지다가 이번 주는 좀 많이 빠졌네요. 부산도 마이너스 0.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계속 파란색 선이 나타나고 있네요. 마이너스 0.18. 그 중에서도 달서구가 역시 마이너스 0.44. 가슴이 아픕니다. 제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인천 보겠습니다. 인천도 마이너스 0.31, 연수구, 남동구. 네, 이쪽이 사실 좀 거점인데 좀 이렇게 왜 좋은 도시가 많이 빠졌네요. 인천은 핵심에서 많이 오른 도시부터 빠진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마다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광주, 의외로 광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표시가 안 나죠? 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에 좀 듭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은 마이너스 0.17, 유성구가 역시 많이 오른 지역이 또 많이 빠지는 색깔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울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계광역시는 마이너스 0.12, 수도권은 0.23, 세종은 마이너스 0.16. 전반적으로 세종도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지고 있죠. 경기입니다. 마이너스 0.25, 수원. 네. 이번 주에는, 이번 주도 역시 마이너스 0.78로 영통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산 빠지고 있고요. 안양 마이너스 0.25, 의정부, 네. 마이너스 0.45, 광명 마이너스 0.68에서 0.23으로. 야, 광명도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구리도, 남양주, 네, 꾸준하게 옆에 외곽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김포도 마이너스 0.54, 양주가 마이너스 0.94이에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양주가 어제 제가 잠깐 그 강의를 들었는데, 양주가 거의 입주 폭탄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외곽이니까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정말 좋아질 위치이긴 하지만 완전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양주도 지켜볼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네, 화성도 마이너스 0.34. 역시 강원도 보합세로 가고 있고요. 충북 마이너스 0.13. 네, 기록하고 있고요. 충남, 네, 충남도 계룡이 외곽에 마지막에 올랐던 데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수도권의 차이가 조금 보이죠. 네. 그리고 경남이 의외로 어제 보니까 경북 쪽도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북하고 전남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남도 의창구 쪽이 최근에 올랐다가 빠져서 그렇지 거의 경남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도 보합세입니다.
그리고 주간 보도 자료를 제가 읽어보면, 주간 보도 자료가 아니라 제가 요약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요약본을 보시면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소장님들이 기록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방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그 지역이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김포 전세 수요는 줄었으나 인접한 인천 검단 도시 대규모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바로 옆에 풍무동 전세가 특히 약세입니다. 그리고 인천 결국 그 김포 쪽이라든지 이런 게 인천의 입주 물량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전포동 9월 이편한 시민공원 1, 2단지 우리 갔다 왔죠. 이시공, 연지동, 레미안, 어반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의 신규 전세 물량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보합세로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방은 창원 성산구 신월 2구역 주공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면서 대규모 이주 수요로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세. 이거 좋죠. 소폭 상승세. 결국 이주 수요로 전세 수요가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상남동과 신월동에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들이 많지만 창원의 입주 물량은 내년 하반기 마포, 마산, 하포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방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으면 그 일대로 전세 수요가 조금 올라가면서 어, 받쳐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수경님 네, 공유해 주세요. 공유됐나요? 네, 네, 어, 오늘 그 한국경제 그 첫 번째 기사가 시진핑이었거든요. 시진핑이 이제 3연임으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폐기하고 1인 영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정권을 이어가거든요. 이제 이어간다는 그 기사가 첫 번째 기사로 크게 지금 나와 있고, 이 시진핑이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세계 중심이 중국이다. 그래서 계속 세계 중심이 중국이고 중국이 1위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심한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사이가 계속 안 좋거든요. 시진핑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사회주의로 돌아가서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이 예전에 개방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할 거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진핑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해보면 16일 20차 당대에서 3년임을 확정 짓고 시진핑계 인사들로 권력의 핵심을 이제 채워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공동부유를 내세웠거든요. 공동부유는 이게 시장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든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제 빈부격차가 나타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공동부유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건 안 된다. 이제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고 국유 기업을 대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민간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를 이제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수십 조를 자진해서 지금 완전 바짝 엎드리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 수십 조 기부하고 국가에 또 이제 지분을 반납하는 민간 기업들이 이제 속출하고 빨리빨리 지금 이제 납작 엎드리는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고, 민간 기업은 이제 대부분 국유화하고 국유 기업을 대형화한다 했거든요. 중국이
이 어떤 시장을 잠식할 때 첫 번째 하는 거를 첫 번째가 대형화거든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LCD 사업이 조금 이제 잘 나갈 때 중국이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공장을 때려 지어요. 완전 공장을 때려 지어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거든요. 그 공장을 이게 시장 경제면 기업과 기업 간에 이렇게 경쟁이 되는데 중국은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사업을 완전히 이제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때려 지어가지고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그 시장을 잠식한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수익을 내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네 그렇고 민간 기업의 90% 이상이 국가 지배 체제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국가 지배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진핑이 연임하면서 미국, 중국 갈등이 이제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만약에 이제 공장을 세우거나 기업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해질 건데 이제 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격돌이 심한 곳이 남중국해 쪽이거든요. 대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바다 쪽인데 이게 미리 이제 시진핑이 이 기사 내용이 보면 미국 CI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7년에 이제 3기가 끝나는 그 시진핑의 그 정권이 3기가 끝나는 게 27년인데 27년에 딱 맞춰가지고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대요.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에 이제 위기가 고조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대중 수출 우리 의존도가 높잖아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보면 세 번째쯤 보면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있는데 한미일 대만의 동맹이 있는데 한국 보고 빠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어렵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어떻게 지금 대응해 나갈지 그런 거를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인데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1번째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를 국채로 천명했고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법까지 공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런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한미 동맹,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한 그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이 한미일 그 군사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친일 행위라고 딴지를 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미 너무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좀 예의를 좀 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어떻게 지금 러시아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 하거든요.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쓰니 안 쓰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 한국은행이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유력하다. 앞에 9월달에 이제 그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 이제 11월에 FOMC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7일에 미국 실업률을 지금 발표했거든요. 9월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3.7을 예상했는데 3.5가 나온 거예요, 실업률이. 그 실업률이 괜찮잖아요. 괜찮네. 그러면은 실업률이 괜찮게 나왔으니까 11월에 FOMC에서 무조건 금리 올릴 거겠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미리 12일에 이제 이번 달 12일에 금리를 인상할 걸로 그렇게 이제 거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PF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 PF 대출이 이제 대부분 막혔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건설업계가 이제 어렵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이거는 새마을금고 얘긴데 지금 PF 대출이 부실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전부 다 이제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제재가 들어갔는데 이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그 대상이 아니래요. 금융감독 관리 대상이 아니래요. 행정안전부 관리 대상이래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그 제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 새마을금고가.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는 PF 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PF 대출하는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로 몰린 거예요. 몰려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사이에 지금 PF 대출 27조 정도 나갔는데 새마을금고가 10조 정도 했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새마을금고 담당자들은 관계자들은 대출 연체율이 0.22가 나온다네요. 이게 이제 낮은 수치래요. 낮은 수치라고 이 기사에도 인정을 하거든요. 0.22 낮은 수준이고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라고 새마을금고는 얘기하고 있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부실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새마을금고 바로 권하더라고요. 사업자 대출. 네, 새마을금고 PF 대출 필요하신 분은 새마을금고로 한번. 그다음에 이제 강남 입성 노려보자 개포 잠실 경매 아파트 관심인데 지금 이제 경매시장에 강남 아파트가 좀 이제 꽤 나오고 있다 하고 하거든요. 송파 잠실 리센츠 전용 124가 원래 감정가가 29억 정도인데 경매가 15억 정도에 나와 있고 개포동 대치아파트 전용 33이 감정가 10억인데 이제 유찰돼 가지고 8억에 이제 되고 잠실 아시아 선수촌 전용 9구가 이제 감정가 30억인데 최저가 24억 경매 나오고 이렇게 이제 너무 저렴하게 매가가 크다 보니까 감정가 크다 보니까 한 번 유찰 때도 가격이 굉장히 이제 수억씩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게 토지거래 강남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된 곳이 많은데 경매를 받으면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그 자금 추처 그 내용이라 제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네요. 경매를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가요? 아, 오늘의 명언은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는데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동산 경매 공부하면서도 권리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어저께도 제가 계속 나 머리가 안 좋은가 이해력이 딸리나 아니 이제 40 넘어가니까 42이니까 좀 작년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금방 까먹고 학생들 이름 부르더라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누구누구야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빨리빨리 이해도 안 되고 좀 전에 배운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얘기를 올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의 명언을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A genius is just a talented person who does his homework.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건데요. A genius, 천재는 is just 단지 talented person.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재능이냐면 who does his homework. 그의 homework, 숙제를 잘하는 주어진 일을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숙제를 잘하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미루지 않고 잘하면 천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고 천재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과제에 애정을 쏟으며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약간의 재능만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재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아직 제가 숙제를 다 못 끝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명언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공장 임장 갔던 거 그거 지금 할까요? 아, 네. 네. 어떻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동영상 찍은 거는 이제 여기 블로그에다 안 올려놨고 일단 임장 그 전에 그 경매 공장이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거 제가 공부한 거 제가 따로 올려놨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9월 17일 날 저희 이제 김멘토님한테 이제 배운 건데 공장의 장점은 일단 토지, 시세 차익이 좀 크다고 하고요. 월세 대출 2차 이자도 갚고 매달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저희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토지만 사면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공장은 땅을 사면서 그 이자는 공장의 월세로 이제 이자를 갚는 거고 장기 임차가 가능하니까 그 임차인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임차인은. 그리고 대출이 80%에서 90%까지 나오고 공장의 수익률은 7% 정도.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상가임대법 적용이 되지 않아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은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요 지역에 이 지역에 건축된 공장을 위주로 해야 되고 농림지역은 경매를 들어가면은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안 된다고. 예, 그 용도 지역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캡처를 해서 올려놨고요. 근데 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드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 유해 물질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공장이랑 근생 공장이 있고 도로는 공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거든요. 화물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폭이 조금 넓은 게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장은 항상 도로 지분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10% 내외의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도로 지분이 많아도 안 되는 이유는 도로 가격을 빼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10월 1일 날 공장 스터디 했던 것 중에서 한 번은 이거는 제가 본 건가? 내가 한 건가? 아 이거 다른 분이 하셨던 건데 성장관리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거여서 좋은 거고 2018년도에 최신 건물로 지어진 거고 토지는 500평 정도 되고 도로 건물 두 동이어서 두 동이고 1층에 137평, 뭐 60평, 60평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적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 아 요거 말고 제가 좀 익숙한 물건으로 제가 했던 걸로. 아 이거는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조사했던 거거든요.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 최저가가 70%로 6억 5천이에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고요. 경기 수도권에서 공장이 제일 많은 곳이 김포고 특히 이 양촌읍이 공장이 많고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토지가 500평이고 또 4m 도로 이상이어야 돼서 도로도 괜찮았고 건물이 145평 그리고 공장은 높이가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고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
이거는 지금 최저가, 이거는 지금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도로도 충분히 지분이 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공장들이 모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공장끼리 모여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에는 좀 폐기물들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치우려면은 돈이 들긴 하지만 또 그걸 또 치워주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 사람들한테는 쓸모 있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어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여기가 시세 평당이 350이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은 평당 20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지금 최저가가 6억 5천이고 지금 시세로는 한 1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시세는 17억인데 현재 6억 5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원순환 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보물상 같은 곳인데, 여기서 굉장히 좀 좋은 팁을 얻었던 게, 보물상 하는 사람들은 좀 상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자원순환 시설은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공장을 제가 만약에 그 낙찰을 받으면 그 고물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공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은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고물상은 저희가 항상 이 삶에서 쓰레기는 꼭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장점이고, 김포에서 공장지대 좀 제일 좋은 곳이고, 공장은 또 IC에서 가까워야 된대.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IC에서도 가깝고 도시 지역에서도 가깝고, 그 근처에 큰 공장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 단지들은 평당 한 700에서 800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은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건물은 낙찰 받으면 건물이 145평이고 평당 25,000원씩 했을 때 월세는 36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거의 80%에서 90%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6,500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나머지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정리한 거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공장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네, 나중에 저희 뭐 북클럽이나 보고스타디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우리 호두별님.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번 주 그 검색어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은 불꽃 축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데군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드라마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의외로 어제 그 급등했던 게 서민갑부의 연잎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다가 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검색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주 동안 있었던 좀 이슈들 중에 그 수영님께서 경제 쪽 기사를 다루셔서 최대한 그쪽은 좀 제외해 보려고 했고, 나머지 뭐 생활이라든지 사회, 문화, 연예 쪽 이렇게까지 다 통합해서 한번 그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 그 핫 키워드 보시면 1위가 여의도 불꽃 축제고요. 그다음에 2위가 한국은행 빅스텝 얘기했죠. 그다음에 3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 있는 이쪽에 부근에 지금 크림대교 붕괴 소식입니다. 그리고 4위가
그 연예 시장에 그 뜨거웠던 그 우먼센스의 D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불륜 이야기로 한점 화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5위로는 코드-K 정기예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3년 만에 중단됐던 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세계 불꽃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열렸고 역대 최고 규모로 돌아온 만큼 이제 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중심으로 관람객이 100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취재 측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축제 이렇게 검색이 많이 돼서 그 관련 키워드로 보면 부산의 그 불꽃축제는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불꽃축제는 다음 달 11월 5일, 6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금 그 한미 기준금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그 12일이니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는 그 12월 수요일 날 두 번째 빅스텝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 중반인데다가 지금 미국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까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미금리 격차 자체가 1% 이상 벌어지면 사실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 0.25% 인상으로는 조금 대응하기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0.25포인트 인상하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빅 스텝으로 해서 좀 0.75%까지 확 올릴 이런 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11월에 또 추가 인상 포함해서 상반기까지 내년 2023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3%대까지 3% 중반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지금 계속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요거 크림반도 이쪽에 있는 그 대교 붕괴 소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2014년부터 점령 중인 그 크림반도 러시아 본토에 있는 그 크림 대교가 8일 그 폭발로 일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침공 중인 러시아 측에서는 실질적으로나 상징 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크림 대교가 러시아 본토하고 크림 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 보급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없어지면 사실 보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러시아 내에서 지금 계속 이 전쟁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최근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설이 있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계속 얘기가 있는데 크림 대교까지 붕괴가 돼서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경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북한도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 지금 이렇게 발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정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조금 많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 불륜 소식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먼센스라는 잡지에서 보통 보면 이제 연예 기사들 중에 다루면서 ABC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톱스타 A씨가 미모 지성을 겸비한 아내 B씨를 두고 프로골퍼 C씨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그럼 A씨가 누굴까 막 찾다가 연기, 노래, 춤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좁히다 보니까 지금 그 B하고 조정석하고 두 분 이렇게 특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속으로 루머가 퍼지면서 급속도로 완전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보지 않겠다. 그래서 B, 조정석 다 둘 다 지금 강경 대응하겠다. 선처 없이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린 상태고 여기 보시면 이 같이 찌라시에 같이 불륜설이 제기됐던 분이에요. 이분이 C분이 프로골퍼신데 박결이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원래도
김태희 닮은 꼴로 되게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얼굴이 닮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뭐 그렇게 또 봅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지금 K뱅크에 코드 K 정기 예금이라고 해서 요것들이 정말 검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른 만큼 뭐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고 걱정이신 분들 많겠지만 그게 오른 만큼 지금 예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가 보통 이제 2, 3년 금리를 추월하는 장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 3년 하는 것보다 1년씩 하는 게 훨씬 더 금리가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19개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K뱅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은행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이쪽으로는 이벤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치 금리가 1년, 그러니까 1개월에서 36개월, 3년까지 예치 기간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3년보다 오히려 1년 12개월짜리 금리가 지금 4.6%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슈 검색 5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아님 나와주세요.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수아님. 수아님. 수아님 어디 가셨어? 수아님 목소리 음소거를 제가 해제 요청을 했는데. 수아님 되나요? 목소리도 안 들려요. 아, 네,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마린수환입니다. 어, 최근에, 수아님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얼굴. 제가 이게 2개 공유하니까 안 나오네요. 아, 그러면 화면 네. 공유만 해주세요. 지금 화면 공유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내용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성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인간 존엄성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섰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거듭 말하기를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얘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올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인 삶. 피니스라는 라틴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끝 혹은 완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루어야 할 목표를 의미한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세울 수가 없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미래를 대비한 삶을 포기한다. 따라서 내적인 삶의 구조 전체가 변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퇴행 현상을 볼 수 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 퇴행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한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한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다. 사실 수용소에서
중에서도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눈을 감고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 된다. 수용소 안에서 계속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일부 동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긍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로고테라피는 가르침이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도덕적 훈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논리적 추론과도 거리가 멀다. 비유하자면 로고테라피 치료사가 하는 일은 화가보다는 안과 의사가 하는 일에 가깝다. 화가는 자기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애쓴다. 반면에 안과 의사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로고테라피 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의미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환자가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로고테라피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내면의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을 만든 존재이자 또한 의연하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입으로 주기도문이나 세마 이스라엘을 외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서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극 속에서의 낙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낙관은 비극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잠재력이 고통을 인간적인 성취와 실현으로 바꾸어 놓고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일회적인 삶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진다. 사람이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 삶에는 시련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이 오는데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태풍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태풍이 와서 바닷속을 뒤집으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태풍처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련을 견뎌내므로써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온 시련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리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마키방 분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목표를 종이에 적고 실천해 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희가 또 열심히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매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또 막상 저희 팀들 얼굴 보고 나면 제가 또 힘이 나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고 오늘 오후 10시에는 우리 데이터 방장님의 데이터 짬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너무 좋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니까 모르는 것도 이해하고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요 녹화 끝나고 나면은 다른 얘기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증샷 찍나요? 한 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예쁘게 앉아 주셔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마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